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의 위병소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상급 부대 지휘관의 방문 때문이 아니라 방문자가 지닌 전설적인 명성에서 비롯된 무거운 압박감 때문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통과하여 연병장의 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서자 도열해 있던 위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차량의 뒷좌석으로 쏠렸지만, 짙게 썬팅된 유리창 너머에 인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방문은 공식적인 사열이나 훈련 참관이 아닌 단순한 격려 차원의 방문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대 내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어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군화가 지면에 닿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일시에 차단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이 연병장을 장악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강지윤 대령이었다. 그녀는 여타 지휘관들과 달리 화려한 의전이나 수행원들의 부산한 움직임을 거부한 채 단신으로 차에서 내렸고, 그녀의 정복 왼쪽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훈장들은 그녀가 책상머리에서 진급한 군인이 아니라 사선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그녀가 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수적인 군 조직 내에서 최초의 여군 특수임무대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부단장이 급히 달려와 거수경례를 붙이며 맞이했지만, 강지윤 대령의 시선은 그를 지나쳐 부대 안쪽의 거대한 훈련 시설물들과 그 너머에 자리 잡은 낡은 창고, 건물을 훑어보고 있었다. 부단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는데, 그는 사령관의 아들인 최대위가 현재 부대 내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이 외부, 특히 강지윤 같은 원칙주의자의 눈에 띄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짐짓 과장된 목소리로 환영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주의를 본관 건물 쪽으로 돌리려 애썼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부대의 구석구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강지윤은 부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본관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특유의 예리한 감각으로 부대 내 흐르는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병사들의 눈빛에 서린 공포와 무기력함이었다. 세계 최정예라 자부하는 707 부대원들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주눅 들어 있었고, 마주치는 병사들마다 경례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부단장의 설명을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부대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 본관 회의실에서의 티타임은 지루하고 형식적인 대화들로 채워졌는데, 강지윤은 찻잔을 들어 올리는 척하며 부단장과 참모들의 표정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고, 그들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부단장이 수행원을 붙여주려 하자 단호한 손짓으로 거절하며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복도로 나온 그녀는 화장실 방향이 아닌 아까 차에서 내리며 눈여겨보았던 낡은 창고 건물, 즉 제4보급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강지윤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 특수부대원의 보법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는 CCTV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찾아 이동하며 마치 유령처럼 부대 내부를 가로질렀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숲이 우거진 외진 곳에 위치한 제4보급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쇠 냄새와 함께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이 그녀의 청각을 자극했다. 그것은 정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압 소리나 장비 소음과는 확연히 다른 인간의 고통이 만들어내는 처절한 비명과 살이 찢기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창고 건물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쟁이 덩굴이 뒤덮여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철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그 안에서 무언가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강지우는 건물의 측면으로 돌아가 높이 솟은 환기구 쪽으로 몸을 날려 소리 없이 착지했고 녹슨 창살 틈으로 내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탁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훈련장이 아닌 고문실을 방불케 하는 지옥도였는데 중앙에는 한 명의 병사가 상의가 탈이 된 채 의자에 묶여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몇 명의 부사관들이 낄낄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묶여있는 병사의 얼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고 등과 가슴에는 채찍이나 쇠파이프 같은 둔기로 구타당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지훈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병사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가학적인 즐거움을 위한 놀이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폭행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707 특수임무단 사령관의 아들인 최현수 대위였는데 그는 잘 다려진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손에는 피 묻은 골프채를 들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는 병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군인의 기강과는 거리가 먼 인격 모독과 부모에 대한 욕설로 가득 차 있었다. 최대위의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그를 말리기는커녕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병사에게 침을 뱉거나 발길질을 보태며 광기 어린 충성심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며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당장 뛰어내려 저 쓰레기들을 처단하고 싶은 충동과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최대위는 골프채를 휘두르는 심호라며 병사에게 네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사령관 아들이 우습게 보이냐라며 소리쳤고 그 목소리에는 권력에 취해 타인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적인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피해 병사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듯 고개가 떨구어져 있었지만 최대위는 멈추지 않고 물통에 물을 병사의 얼굴에 뿌려 억지로 깨우고 있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피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억눌린 공포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구석에 서 있는 몇몇 신입 병사들은 동기의 참상을 보며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최대위의 눈에 띄면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침묵을 강요받고 있었다. 강지우는 이 장면을 통해 707 부대가 겉으로는 최정예를 표방하지만 속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군인 정신이 완전히 말살된 상태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최연수 대위는 지루해졌는지 골프채를 바닥에 던지고는 옆에 있던 부사관에게 담배를 받아 물며 묶여있는 병사의 허벅지를 군홧발로 지식이기 시작했다. 병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의 한계를 넘어선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고 그 소리는 창고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듣는 이의 심장을 조여왔다. 최대위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이 새끼가 기절하면 재미없잖아. 정신 차리게 소금물 좀 가져와라고 지시했고 그의 태연한 태도는 그가 이런 짓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환기구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분노를 넘어 살기에 가까운 빛을 띠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저 병사의 목숨이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틈새 사이로 그들의 만행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호흡은 끓어오르는 화를 사기느라 거칠어지고 있었다. 기록이 완료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개입이
단순한 폭행 사건의 중재가 아니라 부대 전체 아니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최대위가 다시금 병사를 향해 다가가며 이번에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전술 단검을 뽑아들고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자 강지훈은 더 이상 기록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단검의 날카로운 칼날이 병사의 목덜미를 스치며 붉은 선을 그리는 순간 강지훈은 환기구 덮개를 고정하고 있던 나사를 맨손으로 뜯어내듯 풀어내고 아래로 뛰어내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근육은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 수축되었고 그녀의 모든 감각은 아래에 있는 적들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창고 바닥으로 뛰어내리기 직전 강지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복 매무새를 확인하며 대령 계급장이 주는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상기했는데 이는 권위주의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는 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후 마치 천둥이 치듯 환기구 덮개를 박차고 아래로 몸을 던졌고 그녀의 등장은 창고 안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압도적인 충격을 선사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공포에 질린 병사들에게는 구원의 천사로 최대위와 그 일당들에게는 지옥에서 온 사신으로 비쳤다. 바닥에 착지한 강지윤은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한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최연수 대위의 눈을 꿰뚫고 있었고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부사관들을 향해 그녀는 나직하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첫마디를 내뱉었다.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무기로 전우의 피를 탐하고 있었나. 지금부터 이곳의 지휘권은 내가 접수한다. 전원 동작 그만.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지윤 대령의 선언이 창고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이 덜 된 최연수 대위는 멍청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뱉었던 담배꽁초를 군화로 비벼 껐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가진 인물인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실제로 마주한 적이 없었기에 그녀를 그저 주제넘게 남의 부대 일에 참견하려는 늙은 여군 장교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최대위는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장난감처럼 빙글빙글 돌리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가 남의 놀이터에 들어와서 훈계질이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나 본데 당장 꺼지지 않으면 그 예쁜 제복에 구멍이 날 줄 알아라고 쏘아붙였다. 최대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주변에 있던 부사관 셋이 낄낄거리며 강지윤을 포위하듯 다가왔는데 그들은 평소 최대위의 뒷배를 믿고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라 상관에 대한 경외심 따위는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 그들 중 체격이 가장 큰 중사 하나가 위협적으로 주먹을 쥐어 보이며 강지윤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지만 그것은 그가 저지른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마지막 헌트가 되었다. 강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반대편 손바닥으로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하여 뇌를 흔들어 버렸고 거구의 중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통나무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두 부사관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강지윤은 망설임 없이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며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왼쪽에서 달려드는 하사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치고 동시에 오른쪽 적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단 3초 만에 3명의 건장한 특수부대원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그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소리만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고
강지우는 흐트러진 옷매무새 하나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여전히 단검을 들고 굳어버린 최 대위를 응시했다. 자신의 친위대와도 같았던 부하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당하는 것을 목격한 최연수 대위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에 오만함이 싹 가시고 대신 그 자리를 본능적인 공포와 당혹감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고쳐 잡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강지우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최 대위가 발악하듯 칼을 휘둘렀으나 강지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버렸고 우두둑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단검은 허무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목이 꺾인 고통에 최 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지만 강지우는 자비를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그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한 뒤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내리꽂았다. 그녀는 바닥에 처박힌 최 대위의 등 위로 올라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며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네가 즐기던 폭력이 너에게 돌아오니 기분이 어떤가? 이것이 바로 네가 병사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진정한 지옥이다라고 속삭였다. 최 대위는 고통과 굴욕감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아버지인 사령관을 찾았지만 강지우는 더욱 강하게 그를 짓누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를 차단했다. 그때 창고 입구 쪽에 설치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구석에 숨어 있던 신입 병사 중 하나가 공포에 질려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였다.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며 정막을 깨뜨렸고 곧이어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이 군화 발소리를 내며 창고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우는 의자에 묶여있던 피투성이 병사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한 뒤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를 덮어주며 조금만 버텨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마라고 짧게 위로를 건네고는 다시 최 대위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창고 밖으로 향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강지윤의 눈앞에는 완전 무장한 707 특수 임무단 대원들이 반원형으로 진을 치고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살벌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들의 수는 어림잡아 100여 명에 달했다. K-레이 기관단총의 차가운 총구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강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손으로는 피떡이 된 최 대위의 뒷덜미를 잡고 방패막이처럼 세운 채 당당하게 그들과 마주섰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병사들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으면서도 감히 발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동요하고 있었다. 포위망을 뚫고 확성기를 든 당직 사령이 앞으로 나서며 즉시 인지를 놓고 투항하십시오. 더 이상 저항하면 발포하겠습니다. 라고 경고방송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강지윤은 코웃음을 치며 잡고 있던 최 대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던져버렸고 만신창이가 된 채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령관 아들의 처참한 몰골은 707 부대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자신들을 벌레 취급하며 군림하던 절대 권력자가 한낱 짐승처럼 낑낑거리는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맹목적인 복종심에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강지윤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자신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총탄보다 더 날카롭고 무겁게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들어왔다. 그녀는 복식 호흡으로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우렁찬 목소리로 너희들이 들고 있는 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저 바닥을 기는 쓰레기 같은 자를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함인가? 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연병장을 가득 메우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기백에 눌린 병사들의 총구가 서서히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최연수 대위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바닥을 기어가며
병사들을 향해 뭐하고 있어? 당장 저 미친 여자를 쏴. 내가 누군지 몰라. 다들 영창 보내버릴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병사들의 혐오감만 부추길 뿐이었다. 평소라면 그의 명령 한마디에 벌벌 떨었을 부대원들이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압도적인 무력, 시위와 강지윤이 뿜어내는 진짜 군인의 아우라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만들었다. 최대위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고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라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부단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는데 그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강지윤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강대령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일단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로 해결합시다. 사령관님 얼굴을 봐서라도 부단장의 비굴한 태도는 강지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그녀는 부단장의 말을 끊으며 대화 저 안에서 죽어가던 병사에게는 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나? 당신도 공범이다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지윤은 부단장을 밀쳐내고 다시 병사들을 향해 섰는데 그녀는 단순히 최대위를 응징하는 것을 넘어 썩어빠진 이 부대의 정신 상태를 개조하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창고 쪽을 가리키며 저 안에 너희들의 동료가 너희가 형제라고 부르던 전우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가해자를 지키겠다고 총을 들고 서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호통쳤다. 그녀의 말에 몇몇 병사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섞인 침묵이 연병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최대위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강지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가 그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던져 박살을 내버렸다. 아버지를 찾을 시간 있으면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 변명할 거리나 생각해라. 지금부터는 네 아버지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강지윤의 서늘한 경고는 최대위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고 그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707 부대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강지윤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경외심과 그동안 억눌려왔던 내부의 불만이 터져 나오려는 신호였다. 최전방에 서 있던 한 중사가 천천히 총을 내리고 어깨에 걸치며 우리는 범죄자를 지키는 사병이 아닙니다라고 나직하게 중얼거렸고 그 말은 파문처럼 번져나가 주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둘씩 총구가 바닥을 향하기 시작했고 최대위를 보호하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장벽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윤은 동요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승기를 잡았음을 확신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부관에게 눈짓하여 구급차를 호출하게 한 뒤 멍하니 서 있는 부단장을 향해 지금 당장 헌병대를 부르고 현장을 보존하시오. 만약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면 당신의 궁복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부단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 수밖에 없었으며 강지윤의 카리스마는 부대 지휘 체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무병들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투성이가 된 병사를 들것에 실어 나오는 순간 연병장에 모인 모든 군인의 시선이 그 참혹한 광경에 고정되었다. 들것에 실려가는 동료의 뭉개진 얼굴을 본 병사들은 비로소 사태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최대위를 향한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타올랐다. 강지윤은 들것 옆을 지키며 병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모습은 강인한 지휘관이자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병사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저 멀리 본관 2층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윤은 감지하고 있었다. 커튼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자 최종 보스인 특수전 사령관 최중장이었다. 강지윤은 본관 쪽을 향해 도전적인 시선을 던지며 이 싸움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며 더 거대하고 추악한 어둠과 맞서야 함을 직감했다. 연병장의 소란이 정점에 달해 있을 무렵 본관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며 특수전 사령관 최영수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들끓던 현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별 3개가 박힌 계급장과 잘 손질된 지휘봉,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포커페이스는 수십 년간 군 조직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길을 맺고 방금 전까지 강지윤의 기세에 눌려있던 707. 부대원들은 이제 더 거대하고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최중장은 쓰러진 아들이나 피를 흘리며 실려가는 병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로지 강지윤만을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최중장이 강지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걸음을 멈추자 그의 뒤를 따르던 참모들과 헌병들이 병풍처럼 그를 에워싸며 강지윤을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아들 최연수 대위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아들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자신의 권위에 먹칠을 한 상황에 대한 짜증스러움이 더 커 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윤을 마주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남의 부대 안방까지 들어와서 내 부하들을 폭행하고 지휘권까지 흔들다니 강대령 자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군. 강지윤은 최중장의 위압적인 태도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곧게 허리를 펴고 경례를 붙인 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보고드립니다. 본관은 부대 방문 중 제사 보급 창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가혹행위와 살인 미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군인 복무 규율에 의거하여 긴급히 제지하고 가해자를 격리 조치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 정연하고 빈틈이 없었으나 최중장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처럼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말을 콧등으로 흘려들었다. 최중장은 지휘봉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가혹행위 살인 미수 강대령 자네는 특수부대 훈련 방식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군. 이건 우리 707 부대만의 특수신문 저항 훈련이자 정신력 강화 과정이다. 외부인인 자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일세. 그의 말은 명백한 궤변이었지만 사령관이라는 절대적인 지위가 그 말에 억지스러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사령관의 뻔뻔한 거짓말에 당황하면서도 감히 반박하지 못한 채 눈동자만 굴릴 뿐이었다. 강지윤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반박에 나섰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사령관님 의자에 묶어놓고 쇠파이프와 골프채로 구타하며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 훈련입니까? 그 병사는 내장이 파열되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고문입니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최중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중장은 그녀의 항변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강지윤 대령, 지금 상관에게 훈계하려 드는 건가? 자네가 아무리 영웅 대접을 받는다 해도 여기는 내 구역이고 내 부대야. 내 명령 없이 무력을 행사하고 장교를 폭행한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다. 최중장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져 나오자 주변의 참모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덮어버리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강지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행태를 보였다. 강지윤은 이 순간 이 부대가 단순히 아들 하나의 일탈로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사령관부터가 썩어빠진 뿌리임을 확신했다. 최 중장은 옆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미리 짜인 각본처럼 헌병들이 강지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강지윤 대령을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그리고 영내 무단 침입 및 폭행 혐의로 즉시 구금하라. 조사 전까지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영내 구치소인 영빈관 특실에 감금한다.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으나 이내 계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강지윤의 양팔을 잡기 위해 다가왔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한 명령이었지만 폐쇄적인 군대 사회에서 별 3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강지윤은 자신을 잡으려는 헌병들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며 스스로 걸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녀의 태도는 체포되는 죄인의 것이 아니라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당당했다. 그녀는 최 중장을 향해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말을 남겼다. 사령관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수많은 눈이 지켜봤고 진실은 반드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계급장으로도 막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서늘한 예언에 최 중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헌병들에게 이끌려가는 강지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707 부대원들의 심정은 복잡 미묘했는데 그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희생되는 참된 군인의 모습을 목격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을 그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강지윤이 끌려가는 길에 침묵의 경례를 보내며 마음속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최 중장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는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고 입막음을 시도하기 위해 부대원들을 집합시켰다. 최 중장은 아들 최연수 대위를 앰뷸런스에 태워보내며 군의관에게 가벼운 찰과상이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니 VIP 병실로 입원시키고 진단서를 최대한 심각하게 끊어라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그리고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에게는 오늘 일은 훈련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이며 보안 사항이므로 외부 발설 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목격자들의 입을 봉쇄하면 자신의 권력으로 충분히 이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강지윤이 이미 현장을 촬영했다는 사실과 병사들의 마음이 이미 그를 떠났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한편 영빈관이라 불리는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에 갇힌 강지윤은 방금 전의 소란과는 대조적인 적막 속에 홀로 남겨졌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덧대어져 있었고 문 밖에는 무장헌병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어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지윤은 침대에 걸터앉아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령관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자신을 감금한 것은 단순히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그녀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도청 장치나 감시 카메라가 있을 만한 곳을 눈으로 훑었는데 예상대로 천장 구석의 화재 감지기 램프가 미세하게 깜빡이는 것이 감지되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행동하며 옷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탈출 계획과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그녀가 확보한 영상은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지 못한 상태였고 휴대전화는 압수당했기에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특수부대 지휘관이었고 고립무원의 적지에서 살아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다. 시간이 흘러 창밖이 어둑어둑해지자 강지윤은 창살 틈으로 보이는 부대의 야경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707 특수임무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부대였으나 지금은 부패한 지휘관과 그 아들의 놀이터로 전락해 있었다. 그녀가 목격한 폭력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며 그 아래에는 횡령 인사 비리, 어쩌면 더 추악한 범죄들이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헌병의 군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운동화 소리였다. 문 아래 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고 강지윤은 인기척을 죽인 채 재빨리 쪽지를 집어들었다. 꼬깃꼬깃한 종이에는 서툰 글씨체로 대령님, 저희는 대령님을 믿습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삼중대원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지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썩은 권력이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 해도 정의를 갈망하는 병사들의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강지윤은 이 쪽지가 단순한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감옥을 탈출하고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압수당하기 직전 몰래 빼돌린 핀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것으로 잠긴 문을 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지만 무작정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녀에게는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했고 지금 막 그 조력자들이 자신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다. 그녀는 쪽지를 잘게 찢어 변기에 흘려보낸 뒤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며 감시자들의 경계가 느슨해지기를 기다렸다. 새벽이 시 인간의 바이오리듬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 강지윤은 소리 없이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도 대나처럼 선명하게 깨어 있었고 청각은 복도 끝에서 꾸벅꾸벅 조는 헌병의 숨소리까지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이 거대한 부조리의 심장부를 향해 은밀한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제사 보급 창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사령관 부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었다. 강지윤은 벽을 두드리는 모스 부호로 외부에 있을지 모를 조력자에게 신호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머리핀을 열쇠 구멍에 꽂아 넣고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핀을 돌렸고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녀는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복도의 동태를 살폈고 CCTV가 회전하며 사각지대를 만드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대령이 아니라 적지에 침투한 고스트 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복도로 빠져나온 강지윤은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본관 건물의 서버실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찍은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는 분명 보안과 압수품 보관함에 있을 것이고 그곳을 뚫기 위해서는 보안 카드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령관실에 직접 침투하여 그들의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처럼 그녀는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강지윤의 그림자가 본관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밤 사냥을 나선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대 내의 모든 불이 꺼진 것 같았지만 사령관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미미한 불빛은 그곳에서 아직 음모가 진행 중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지윤은 배수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며 이 긴 밤이 끝나기 전에 707 부대의 역사가 다시 쓰이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강지윤 대령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본관 건물의 외벽을 타고 오르며 자신의 호흡 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극한의 은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 한 방울조차 맺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고 있었다. 그녀는 배수관과 창틀의 미세한 틈새를 지지대 삼아 중력을 거스르며 2층 사령관실 창문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잠겨있는 창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특수전 전문가인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였고, 그녀는 유리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얇은 철사 하나로 걸쇠를 풀어내며 소리 없이 실내로 침투했다. 사령관실 내부는 군 부대의 지휘소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호화로운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이는 최영수 중장의 부패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를 완전히 흡수해 주었고, 벽면에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걸려 있어 군인의 청렴 결백과는 거리가 먼 주인의 취향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혐오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 쪽으로 다가갔고, 주머니에서 꺼낸 소형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서랍과 금고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은 이곳 어딘가에 최씨 부자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장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뒤편에 걸려있는 대형 족자에 머물렀는데, 족자의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이 그녀의 예리한 눈썰미에 포착되었다. 조심스럽게 족자를 들어 올리자 예상대로 벽에 매립된 디지털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고, 강지우는 최신형 보안 장치를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사령관의 다이어리와 가족 사진 등을 훑어보며 비밀번호의 단서를 유추해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707만 100일이라는 부대 창설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로 금고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붉은색 가죽으로 된 두툼한 장부 한 권, 그리고 여러 개의 USB 메모리가 보관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고,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방대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대 운영비 횡령 수준이 아니라 군용 야간 투시경 도청 장비, 심지어는 소총 부품까지 밀반출하여 해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밀수 내역서였다. 최연수 대위는 이 거대한 밀수 조직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인 최 중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를 묵인하고 보호해주는 총책이었던 것이다. 강지우는 장부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는데, 그녀가 목격했던 제사보급 창고의 폭행 사건도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장부의 비고란에는 오늘 낮에 폭행당한 김일병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배송 거부 및 내부 고발 시도라는 메모가 붉은 글씨로 남겨져 있었다. 김일병은 훈련을 빙자한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정의를 선택한 대가로 처절한 보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은 강지윤에게 단순한 정의감을 넘어선 사명감을 불어넣었다. 증거 확보에 집중하던 강지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압수당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전원이 꺼져 있을 뿐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는 즉시 전원을 켜고 확보한 장부의 내용과 USB의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그녀는 혹시 모를 인기척에 대비해 권총을 쥐고 문 쪽을 경계하며 숨막히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때 사령관실의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며 누군가 들어오려는 기척이 느껴졌고, 강지우는 반사적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며 호흡을 멈췄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당직 사관이었는데, 그는 사령관의 지시로 입고 간 서류를 챙기러 온 듯했다. 그가 책상 위를 뒤적거리는 동안
강지윤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긴장했지만 다행히 그는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서류만 챙겨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이 짧은 위기의 순간은 강지윤에게 더 이상 이곳에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경고하는 신호와도 같았다. 강지윤은 백업이 완료된 스마트폰과 원본 장부를 챙겨 다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고 어둠 속을 가로질러 미리 약속된 접선 장소인 구 막사 뒤편의 소각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낮에 쪽지를 보냈던 삼중대 소속의 부사관 박 상사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강지윤을 보고 박 상사는 거수경례를 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상황은 어떤가? 내부에 믿을 만한 병력이 얼마나 남아있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리더의 그것이었다. 박 상사는 주위를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는데 부대 내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현재 부대 내의 모든 통신망이 도청되고 있으며 사령관님 직속의 특수임무대가 무장을 갖추고 대기 중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내무반에 감금되다시피 통제받고 있어서 대령님을 돕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말은 강지윤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작전을 지시했다. 자네는 지금 즉시 돌아가서 믿을 만한 중대원들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전하게. 내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움직인다. 박 상사를 돌려보낸 뒤 강지윤은 숲이 우거진 부대 뒤편의 야산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직속 부대인 고스트 부대의 부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코드레드 707 부대 내 대규모 반란 및 군수품 밀수 확인. 증거 확보 완료. 현재 적의 심장부에서 교전 준비 중. 지원 병력 급파 바람.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녀는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기능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버렸다. 이제부터는 외부의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고독한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집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관저에 머물던 최 중장은 당직 사관의 보고를 받고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직접 집무실을 확인하러 나섰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스듬히 걸려있는 족자와 텅 비어있는 금고였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털렸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고 즉시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 자신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비공식 타격대 일명 블랙팀을 호출했다. 강지윤 그 계집이 내 목숨 줄을 쥐고 튀었다. 헌병대 따위는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블랙팀 전원을 소집해서 부대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라. 최 중장의 고함 소리에 참모들은 벌벌 떨며 전화를 돌리기 바빴고 부대 내에는 다시 한번 긴급 소집 사이렌이 울려 퍼지지 않는 침묵의 비상이 걸렸다. 최 중장은 헌병대나 정규군이 개입할 경우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더럽고 은밀한 일을 처리해 오던 암살 전문가들을 투입해 강지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블랙팀은 707 부대원 중에서도 인성이 파탄났거나 징계 위기에 처한 자들을 최 중장이 돈으로 매수하여 만든 비밀 조직으로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살인 기계에 가까운 자들이었다. 검은색 복면과 표식 없는 전투복을 입은 12명의 대원이 연병장에 집결했고 최 중장은 그들에게 짧고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목표는 강지윤이다. 생포는 필요 없다. 그녀가 가진 장부를 회수하고 시신은 훈련 중 사고사로 위장한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명령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강지윤은 숲속의 은폐된 장소에서 야시경을 통해 블랙팀이 집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장비와 움직임이 일반적인 수색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들은 열상 감지 장비와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대형을 유지하며 숲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강지윤은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숲이라는 지형지물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홈그라운드라는 사실을 적들이 간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전술 단검의 날을 세우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부비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와 덩굴, 그리고 뾰족한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치명적인 무기로 변했다. 강지윤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숲 깊은 곳으로 유인하여 각계 격파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흘린 흔적을 일부러 남겨두며 늑대들을 함정으로 초대했고 차가운 숲의 공기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자연과 동화시켰다. 이제 숲은 고요한 정적에 잠겼지만 그 정적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을 예고하는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강지윤은 굵은 참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다가오는 적들의 발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전투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고 심장은 두려움 대신 전사의 투지로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다. 와라 썩어빠진 권력의 개들아, 여기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산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죽음의 미로로 변해 있었는데 이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훈련장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사냥터였다. 최중장의 사병 조직인 블랙팀 요원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녹색으로 빛나는 시야에 의존하여 숲을 수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미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손에 피를 묻혀온 베테랑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쫓고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특수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인간 병기라 불리는 강지윤 대령이었기 때문이다. 숲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요원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고 그 고요함 자체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선두의 선 팀장이 수신호로 산개 명령을 내리자 12명의 요원은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져 포위망을 형성하며 천천히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지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 무장한 일개 분대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첫 번째 비명소리와 함께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는데 대열의 가장 좌측에 있던 요원 하나가 갑자기 땅속으로 꺼지듯 사라져 버린 것이다. 강지윤이 덩굴과 낙엽으로 위장해 놓은 구덩이에 빠진 요원은 발목을 꿰뚫는 날카로운 나무창에 의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동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놓았다. 팀장이 급히 대원들을 매복시키고 부상자가 발생한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반대편 우측에서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시선을 분산시킨 틈을 타 강지윤이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또 다른 요원의 목덜미를 군화로 가격해 기절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요원이 쓰러지기도 전에 그의 소총과 탄창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고 이 모든 과정은 불과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야간 투시경으로도 포착하기 힘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숲의 정령이 분노하여 날뛰는 것처럼 보였고 블랙팀 요원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강지윤은 노획한 소총을 어깨에 메고 진흙을 온몸에 발라 체온을 숨긴 채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적들의 동선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하여 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블랙팀이 당황하여 무전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지윤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다음 타깃을 정했다. 그녀는 바위 틈새로 소총의 가늠자를 정렬하고 당황하여 엄폐물 밖으로 머리를 내민 요원의 어깨를 정확하게 조준했다. 소음기가 장착되지 않은 소총이었기에 발사음은 숲 전체를 뒤흔들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겠지만 그녀는 그것마저도 계산된 유인책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탕하는 총성과 함께 요원 한 명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고 나머지 요원들은 총소리가 난 곳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수백 발의 총탄이 바위를 깎아내고 나무를 쓰러뜨렸지만 강지윤은 이미 그곳을 떠나 우회 기동을 하고 있었다. 총격이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자 블랙 팀장은 대원들을 이끌고 강지윤이 있었던 바위 뒤로 접근했지만 그곳에는 탄피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허탕을 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욕설을 내뱉는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강지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대검을 역수로 쥐고 가장 뒤에 있던 요원의 입을 틀어막은 채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소리 없는 죽음이 대열의 후미부터 차례로 덮쳐오고 있었지만 앞서가는 요원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블랙 팀장은 계속되는 부하들의 실종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전 대원에게 원형진을 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대원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된 후였다.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허공에 대고 맹목적인 사격을 가하며 나와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와라. 이 비겁한 년아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숲은 그의 외침을 삼켜버릴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고 정막은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점점 더 옥죄어 왔다. 강지윤은 나무 위에서 그들의 추태를 내려다보며 공포에 잠식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냉소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강지윤의 귓가에 꽂혀 있는 노획한 무전기에서 최 중장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블랙일 상황 보고에 왜 아직도 처리했다는 보고가 없는 거야. 그 여자 하나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사령관의 독촉은 궁지에 몰린 블랙 팀장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그는 무전기에 대고 지금 귀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라고 절규했다. 강지윤은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누르고 났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들리는가 최영수 중장. 당신의 사냥개들은 이제 이빨이 다 빠졌다.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다. 강지윤의 목소리를 들은 최 중장은 집무실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보낸 살인 기계들이 오히려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하들의 비명소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강지윤은 무전을 끊어버리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다. 이제 은밀한 암살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을 분쇄하는 전장의 지배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뒤 혼란에 빠진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연기 속에서 나타난 그녀는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적의 턱을 부수고 로우킥으로 무릎 관절을 꺾어버리며 춤을 추듯 적들을 유린했다. 블랙 팀원들은 그녀의 그림자만 쫓다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자멸해갔고 강지윤은 그들의 공포를 먹이 삼아 더욱 빠르고 치명적으로 움직였다. 마지막 남은 팀장이 대검을 뽑아들고 발악하듯 덤벼들었지만 강지윤은 가소롭다는 듯 그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냈다. 강지윤은 팀장의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가슴팍을 걷어차 나무 둥치에 처박아 버렸다. 그녀는 쓰러진 팀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며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너희들이 군인이라고 너희는 그저 권력에 기생하는 살인 청부업자일 뿐이다. 명예로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의 일갈의 팀장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강지윤은 그를 기절시켜 나무에 묶어두고 그의 조끼에서 예비 탄창과 섬광탄을 챙겼다. 숲속의 전투는 강지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지만 그녀 또한 성한 곳이 없었다. 왼쪽 팔뚝에는 유탄 파편이 스쳐 지나가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은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욱신거렸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지혈대를 꺼내 능숙하게 상처를 처치하며 새벽이 밝아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들어가는 여명은 마치 오늘 흘리게 될 악인들의 피를 예고하는 듯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우는 숲의 가장자리에 서서 불이 환하게 켜진 707 부대의 본관 건물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최중장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사냥터였던 숲을 뒤로하고 진짜 전쟁터인 그들의 성체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군화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마치 진군 나팔 소리처럼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피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노획한 무전기를 다시 켜고 전체 채널로 주파수를 맞춘 뒤 부대 내의 모든 병력이 들을 수 있도록 선언했다. 여기는 강지윤 대령. 현재 시간부로 블랙팀은 전멸했다. 나는 지금 본관으로 간다. 내 앞을 막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사살하겠다. 하지만 정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는 길을 비켜라.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방송을 들은 병사들은 전율을 느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본관 집무실에 있던 최중장은 강지윤의 방송을 듣고 이성을 잃고 책상에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발광했다. 그는 남은 병력을 모두 본관으로 집결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참모들조차 이제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령관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전설적인 영웅의 귀환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부대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 강지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의 흐름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다. 강지윤은 숲을 빠져나와 연병장으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섰다. 그녀의 군복은 찢어지고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정복보다도 위엄있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손에 든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기며 최후의 결전을 위해 본관 정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되어 대지를 울렸다. 여명이 밝아오는 7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에는 전율이 흐르고 있었는데 찢어지고 피에 젖은 전투복을 입은 강지윤 대령이 본관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지옥 불길을 해치고 돌아온 불멸의 투신과도 같았다. 밤새 숲속에서 울려 퍼졌던 총성과 비명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던 병사들은 창문과 옥상 난간에 매달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칠 때마다 그 울림은 병사들의 심장을 강타했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저 여인이 지금 부패한 제국을 심판하러 왔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를 저지하라는 사령관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지만 그 어떤 병사도 감히 총구를 들어 그녀를 겨눌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길을 터주고 있었다. 본관 로비에 들어선 강지윤을 맞이한 것은 최중장이 마지막 방어선으로 배치해둔 헌병대 소속의 친위대원 5명이었는데 그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진압봉과 테이저건을 들고 길을 막아섰다. 선임 헌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지, 더 이상 접근하면 발포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강지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기에
헌병들은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사령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억지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동작은 강지윤의 눈에는 슬로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일 뿐이었고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헌병의 팔을 잡아채 관절을 꺾어 넘긴 강지윤은 뒤이어 날아오는 진압봉을 고개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숨을 끊어 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타격점은 쇠망치처럼 묵직해서 맞은 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테이저건의 전극이 허공을 갈랐지만 그녀는 이미 사수 뒤로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든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로비 바닥은 고통에 신음하는 헌병들로 가득 찼고 강지윤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계단을 뛰어올라 2층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중앙통제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간 강지윤은 공포에 질려 의자 뒤에 숨어있던 통신장교에게 다가가 지금 당장 부대 전역의 방송을 연결해 내 말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들리도록이라고 명령했다. 장교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콘솔을 조작해 마이크를 켰고 부대 내의 모든 스피커에서 치익하는 잡음과 함께 방송 준비 신호가 울려 퍼졌다. 강지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콘솔에 연결한 뒤 어젯밤 사령관실 금고에서 확보한 최연수 대위의 만행과 최 중장의 밀수 거래 내역이 담긴 녹음 파일과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권력 뒤에 숨어있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진실의 폭탄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최연수 대위가 병사를 고문하며 내뱉었던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웃음, 그리고 최 중장이 무기 밀매업자와 통화하며 뇌물을 요구하는 육성이 부대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자 707 부대는 충격에 도가니에 빠졌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목숨 바쳐 충성했던 지휘관들이 사실은 국가를 배신하고 부하를 팔아먹는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충격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연병장 곳곳에서 병사들이 모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일부 과격한 부대원들은 무기고로 달려가 무장을 갖추고 본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지윤이 쏘아올린 진실은 억눌려 있던 정의감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강지윤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마지막 멘트를 날렸다. 들리는가 707의 용사들.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썩어빠진 지휘관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전우와 조국이다. 나는 지금 그 더러운 뿌리를 뽑으러 간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이 혁명에 동참하라.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본관 밖에서는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헌병대조차 무기를 내리고 사태를 관망하기 시작했다. 이제 부대 내에서 최 중장을 지키려는 세력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그는 고립된 섬에 갇힌 처지가 되었다. 강지윤은 통제실을 나와 최후의 결전 장소인 사령관 집무실 앞에 섰는데 굳게 닫힌 참나무 문 너머에서는 무언가를 부수고 집어 던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어깨에 상처를 눌러 지혈한 뒤 온몸에 힘을 모아 다리로 문을 강하게 걷어찼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가며 실내가 드러났고 그 안에는 최영수 중장이 흐트러진 정복 차림으로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파쇄된 서류들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어 그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다. 최 중장은 강지윤이 들어오자마자 괴성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공포에 질린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어 총알은 천장과 벽을 맞히며 빗나갔다. 강지윤은 침착하게 몸을 숙여 탄도를 피하며 지그재그로 접근했고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 던져 그의 시야를 방해했다. 최 중장이 주춤하는 사이
거리를 좁힌 강지윤은 그의 손목을 발로 차 권총을 날려버리고 멱살을 잡아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늙은 사령관은 힘없이 질질 끌려가며 이건 반란이야. 넌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당할 거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강지윤은 최 중장을 벽에 고정시킨 채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반란 아니 이건 정화다. 당신이 더럽힌 군인의 명예를 씻어내는 청소 작업일 뿐이다 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어 그의 양손을 등 뒤로 거칠게 채웠다. 한때 군림하던 절대 권력자가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하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강지윤은 그를 일으켜 세워 창가로 끌고 갔다. 창밖을 내려다보게 하자 본관을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병사가 사령관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최 중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총구를 거꾸로 잡고 자신을 규탄하는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것은 그에게 육체적인 패배보다 더 큰 정신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 고개를 떨구며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다. 강지윤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똑똑히 봐라. 저들이 바로 당신이 개돼지 취급했던 진짜 군인들이다. 그들의 눈빛이 당신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때 저 멀리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창밖 하늘의 검은색 수송 헬기 여러 대가 편대를 이루며 707 부대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헬기 측면에는 강지윤이 이끄는 고스트 부대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들은 레페를 타고 내려와 순식간에 본관 주변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국방부 검찰단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연병장으로 진입했고 이는 강지윤이 보낸 증거 자료를 확인한 상부에서 즉각적인 체포 명령을 내렸음을 의미했다.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고 정의의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강지윤은 집무실 문을 활짝 열고 최 중장의 뒷덜미를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갔는데 복도에는 이미 그녀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강지윤을 보며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거수경례를 붙였고 끌려가는 사령관에게는 싸늘한 침묵으로 응답했다. 강지윤은 부관에게 최 중장의 신병을 인계하며 이자를 군 검찰에 넘겨라. 그리고 지하 감옥에 있는 병사들을 즉시 석방하고 치료하도록 조치해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본관 로비로 내려온 강지윤을 맞이한 것은 고스트 부대의 팀장인 박소령이었는데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강지윤에게 다가와 대령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강지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와줘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부하를 격려했다. 그녀는 박소령의 부축을 거절하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본관 정문을 나섰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피 묻은 제복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707 부대원들은 강지윤이 나타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올렸는데 그 함성 소리는 지축을 뒤흔들 정도로 웅장했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강지윤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손을 들어 답례했고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 평범한 군인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강지윤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최연수 대위를 바라보며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들이 죗값을 치를 때까지 자신의 싸움은 계속될 것임을 다짐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현장 지휘 텐트로 향하며 사후 처리를 위한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고 상처받은 병사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그녀에게 남겨진 진짜 임무였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 검찰단과 헌병 수사관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707 특수임무단 주둔지는 거대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고 부대 정문에는 출입 통제선이 2중 3중으로 설치되었다. 헬리콥터가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며 압수된 증거 물품들을 실어 날랐고 트럭에는 불법으로 개조된 무기와 밀수품들이 가득 실려 나가는 모습이 언론의 헬기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강지훈 대령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비밀 장부와 USB 메모리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되었으며 그 내용은 군 수뇌부를 경악하게 만들 정도로 방대하고 치밀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최영수 중장이 구축해놓은 부패의 카르텔은 707 부대를 넘어 군수사령부와 정계 일부까지 뻗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비리를 넘어선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지훈 대령은 응급처치만 받은 상태로 현장을 지키며 수사관들에게 직접 증거물의 위치와 범죄 혐의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피 묻은 군복은 그녀가 겪은 사투를 대변하고 있었다. 군의관이 여러 차례 후송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내 임무는 범죄자들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을 보는 순간 끝난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이러한 결기는 수사관들조차 숙연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더욱 철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여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결국 부대 지하 벙커에서 최 중장이 은닉해둔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 뭉치와 금괴가 발견되면서 그의 범죄 행각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오후 늦게서야 최영수 중장과 그의 아들 최연수 대위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다. 최 중장은 더 이상 위풍당당한 사령관이 아니라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애쓰는 모습은 권력 무상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반면 휠체어를 타고 끌려 나오는 최현수 대위는 여전히 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싸늘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윤은 멀리서 그들이 호송차에 태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주모자들이 모두 연행되고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윤의 긴장이 풀리면서 누적된 피로와 과다 출혈로 인한 현기증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그녀는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곁을 지키던 고스트 부대원들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고 대기하고 있던 의무 헬기가 굉음을 울리며 그녀를 태우기 위해 착륙했다.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지는 강지윤을 향해 현장에 남아있던 모든 707 부대원과 수사관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헬기가 떠오르며 내려다본 부대의 모습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위로 비추는 석양은 마치 정화된 땅에 내리는 축복처럼 따뜻하고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에서 눈을 뜬 강지윤은 꼬박 사흘을 알아놓은 뒤에야 의식을 회복했는데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병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쾌유 기원 편지와 꽃바구니들이었다. 그것들은 707 부대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고 감동한 전 국민이 보내온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들이었다. 간호장교는 강지윤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곧이어 병원장이 직접 찾아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대령님은 전군의 영웅이십니다. 부디 편안하게 쉬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강지윤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피해자 김일병이었다. 아직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은 채 병실을 찾은 김일병은 강지윤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려 했다. 강지윤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그를 제지하며 침대 옆 의자에 앉혔고 따뜻한 손길로 그의 멍든 손을 잡아주었다. 김일병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령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대령님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강지윤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네가 살아준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선물이다. 훌륭한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격려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병실 안을 훈훈한 감동으로 채웠고 강지윤은 자신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강지윤이 병상에 있는 동안 밖에서는 707 게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는데 국민적인 공분과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에 군 검찰은 사상 유례없는 강도로 피고인들을 몰아붙였다. 최영수 중장은 뇌물수수,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살인교사 등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연수 대위 역시 특수폭행, 가혹행위,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추가적인 여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군 내부에서는 자정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지윤은 병상에서 증인 신문을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며 끝까지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군 형법상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최영수 중장은 징역 25년과 전 재산, 몰수형을, 최연수 대위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그들에게 동조했던 블랙팀 요원들과 부패 간부들 역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부하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꾸짖었다. 이 판결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타전되었고 국민들은 환호하며 사법 정의의 실현을 반겼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강지윤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소장 진급과 함께 합참작전본부장이라는 요직을 제안받았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이를 고사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보다는 현장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군의 기틀을 바로잡는 역할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신 육군 특수전학교장직을 자원했고 무너진 707 부대를 재창설하는 TF팀의 자문위원장을 맡아 부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역시 강지윤답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군 내외부에서 더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강지윤의 주도하에 707 특수임무단은 뼈를 깎는 쇄신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지휘관의 선발 방식과 부대 운영 시스템이었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능력과 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병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강지윤이 강조했던 강인한 정신력과 올바른 도덕성이 부대의 새로운 모토로 자리 잡았고 훈련 강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가혹 행위는 근절되는 선진 병영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707 부대는 더 이상 권력자의 사병이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1년 후 특수전학교 연병장에서는 신임 특수전 요원들의 수료식이 거행되고 있었는데 단상 중앙에는
소장 계급장이 아닌 대령 계급장을 단 강지윤 학교장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는 진급을 포기하고 교육 현장에 남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그 어떤 장군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신임 요원들은 강지윤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고 그들 중에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김일병 아니 이제는 김 하사가 된 청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하사는 단상 위에 강지윤과 눈이 마주치자 눈시울을 붉히며 힘차게 경례를 붙였고 강지윤은 흐뭇한 미소로 화답했다. 강지윤은 수료식 훈시를 통해 후배들에게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제군들 힘은 정의를 지킬 때만 가치가 있다. 너희가 가진 살인 기술은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너희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용기, 전우를 위해 희생할 각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명예심을 가슴에 새겨라.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고 젊은 요원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그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전장의 진리이자 인생의 철학이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쏟아지는 축하 인파 속을 빠져나온 강지윤은 홀로 교정의 벤치에 앉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격동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활약으로 인해 군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 숨죽여 있던 양심적인 군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록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았겠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후배들이 그 길을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민들레 홀씨 하나가 그녀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강지윤은 홀씨를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후불어 날려보내며 마음속으로 새로운 다짐을 새겼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명예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히 군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상의를 매만지고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훈련병들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든든해 보였고 그 그림자는 길게 뻗어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지탱하는 거목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전설이 된 여성 지휘관 강지윤. 그녀가 707 부대에서 보여준 용기와 결단은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정의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녀는 증명했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남긴 불꽃은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